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가 설립한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곳에서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총원 27명으로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금근로자를 사용하는 측, 즉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렇지만 사용자 측의 주장과 근로자 측의 주장이 타협점을 찾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그 누구도 대별하지 않는 입장의 위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공익위원인데요.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익위원은 첫째, 고위공무원으로서 노동문제 전문가, 둘째, 전현직 대학 교수로서 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화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셋째, 노동 분야 10년 이상 경력의 연구자 중 9명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공익위원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해 최저임금 심의는 먼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으로 시작합니다. 매해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로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요청을 받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곧바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까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각자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먼저 올해의 생계비는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증가한 임금을 받은 노동자의 생산성은 증가하는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근로자는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다른 나라의 최저임금은 어느 수준인지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분석을 바로 생계비 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 전문위원회에서 수행합니다. 전문위원회의 분석과 심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 준비가 끝났습니다.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회의가 열릴 차례입니다. 전원회의의 목적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회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 요청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즉,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31일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심의해달라는 요청을 하면 6월 29일까지는 반드시 최저임금안이 정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원회의는 한 차례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2024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전원회의는 무려 6차 회의가 되어서야 첫 제시안이 나왔습니다. 근로자위원은 12,210원을, 사용자위원은 9,620원을 제시했습니다. 상당히 큰 격차죠. 그러고도 9번의 회의를 더 열어서 치열한 토론을 거친 끝에 결국 15차 회의가 되어서야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약 1개월간의 이의제기 및 검토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 후 8월 5일까지 공표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공익위원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한다고 했던 점을 기억하시나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서로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다음에 안을 제시하는 데다가 서로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근로자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양측 위원들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 공익위원들은 합의를 위해 심의 촉진 구간이라는 최저임금의 범위를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위원이 다음해 최저임금을 9,000원으로 주장하고 근로자위원이 11,000원을 주장하는데 서로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공익위원이 9,500원에서 1,500원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하여 이 구간 안에서 결정하라고 권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이 구간 안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결국 양측이 제시한 최종안에 공익위원 9명이 어느 안으로든 찬성표를 던지거나 아니면 양측의 최종 제시안의 사이에 있는 액수를 공익위원 안으로 제시하고 사용자위원 또는 근로자위원이 공익위원 안에 찬성을 해야 길고 긴 심의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즉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종 투표권자이거나 혹은 최종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공익위원이 9,820원에서 1,150원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하였고 최종적으로 9,860원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졌죠. 공익위원이 이렇게 사실상의 결정권을 행사한 경우는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1988년부터 2024년까지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총 37회 변경하였습니다. 이 중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회 상호 협의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단 5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32회는 공익위원이 어느 쪽의 안을 찬성하거나 공익위원회 안에 다른 위원들이 찬성함으로써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톡 쏘는 지역 주민들의 대화 주민 톡쇼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방송을 녹화하는 날이 7월 13일인데요. 이맘때면 항상 연례 행사처럼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된 논의가 한창 지금 진행 중이죠. 매해 8월 5일까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정해서 고시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미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언론들이 다루지 않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몇 가지 새로운 관점들이 있어요. 그 관점들이 또 어떤 것인지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또 새로운 관점을 소개하는 뉴스, 지역과 관련된 새로운 뉴스, 이런 것들을 전해드리는 매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흔히 최저임금과 관련된 논쟁이라고 하면 몇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액수죠. 과연 올해 얼마로 결정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업종 또는 지역별 차등 적용입니다. 올해도 이준석 대선 후보가 이 관점을 들고 나와서 또 크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과 관련된 관점 혹은 논란이 과연 이것만 있을까요? 저희가 네 가지 꼭지로 관점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최저임금 인상 주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점은 그래서 최저임금을 없애야 된다거나 낮춰야 된다거나 이런 주장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주장 중에서 최저임금 주장을 하는 노동자위원 측의 논리에 몇 가지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채영 기자, 먼저 최저임금법이 그러면 없던 시절, 그러니까 1986년 이전의 한국은 어땠는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1986년에 도입이 처음이 됐는데, 그런데 이 이전에 한국의 노동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었죠. 그때는 저임금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면서 노동을 했고요. 특히 이제 1980년대 초반에 섬유사업 근로자들 월급을 딱 봤을 때 월급이 이제 10만 원 미만이었고요. 당시 1인 가구 생계비가 그때 당시에 15만 원이었으니까 거의 60% 수준에 불과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노동자들은 완전한 극빈 상태에 놓였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노동조합도 굉장히 약해서 이 사용자 측과 협상력도 굉장히 부족했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1세기 정도의 시간 텀이 있지만 국제적으로도 최저임금 도입 배경에 있어서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19세기 말에 이제 영국의 스웨트숍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이게 저임금 노동 착취 공장으로 굉장히 유명한 공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공장의 일례를 들어본다면은 노동자들이 이제 하루 12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는데도 주급으로 1에서 2파운드를 받으면서 이제 노동을 제공을 했던 거죠. 이 당시의 생계비를 봤을 때 이 1에서 2파운드의 이 임금이 당시의 생계비의 50%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용자 측의 착취를 막기 위해서 뉴질랜드가 1894년도에 세계 최초로 이제 최저임금법을 도입하게 된 것이죠. 정말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1986년에 한국의 그 헌법에 최저임금과 관련된 조항이 새로 생겼는데 그 뒤로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최저임금법이 1986년 12월 31일에 제정이 됐는데 86년에 도입되고 나서 저임금 근로자 소득이 일단 크게 개선됐습니다. 이게 88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462.5원이었는데 당시 이 1인 생계비의 약 80% 충족을 했고요. 그리고 90년대 들어서 네. 최저임금이 꾸준하게 이제 인상이 그래서 당시 생계비를 거의 충족한 수준까지 최저임금이 끌어올려집니다. 이제 최저임금이 도입되고 나서 이 생계비 미만 임금 근로자가 비율이 30%에서 20%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 노동자들의 소비력이 증가하고 그것 때문에 내수 경제도 엄청난 활력이 돌았고요.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법이 헌법에 명시가 되면서 이 국가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라는 조항 자체가 이 노동자 생존권 보장의 기반이 됐던 역할을 했던 것이죠. 확실히 그 노동자에게 큰 도움이 됐던 건 사실인 것 같네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이 제도가 실시된 지가 거의 40년 가까운 그런 시간이 흘렀거든요.
시대 발전상에 맞게 최저임금을 이렇게 저렇게 고쳐보자 하는 논의가 많은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 과정을 보면 노동자 위원들은 무조건 엄청나게 올리고 사용자 위원들은 무조건 동결하자고 하고 공익위원들은 그 사이 평균 언저리에서 적당히 결정하자고 하는 이 패턴이 수십 년간 반복되고 있어요. 이 협상 방식이 고착이 되면서 각 위원들이 이걸 이제 학습을 했죠. 그러니까 노동자 위원들의 전략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평균 값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높게 불러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동원되는 논리가 저는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논거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근로자위원들은 물가 상승과 생계비를 이유로 인상을 요구를 매년 하죠. 근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로 2024년에 민주노총은 26.9% 인상을 주장을 했는데 그 금액이 12,210원이었고요. 물가 상승은 원자재 가격이나 글로벌 공급망 같은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또 물가 하락 시 그런 반대로 임금 삭감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나요? 물론 물가 삭감이 있었다는 거는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그 임금 하락을 주장하진 않았습니다. 또 기업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즉시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고무 같은 거를 인도네시아 어디에서 수입을 해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타이어 소비자 가격에 가격에 반영이 되려면 꽤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걸 소비자 가격에 반영을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늦게 반영한 쪽이 경쟁 기업이 매출이 급격하게 올라갈 게 자명하니까 기업이 이런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먼저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시점은 항상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고요. 그렇게 기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 노력은 이런 기업의 비용 절감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죠. 어차피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고 노동자들이 경영자의 비용 절감 노력을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가격 올랐으니까 우리도 임금 올려달라라고 한다면 경영자 입장에서 뭐하러 기업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냥 곧바로 그냥 어차피 돈 많이 나눠달라고 할 거 가격이나 올려치자, 이렇게 기업의 경영 논리가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중요한데, 사실 저는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동자위원회 요구가 노동 생산성 향상과 무관하다는 점이에요. 생산성 향상 없이 외부 환경을 이유로 임금을 올리려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굉장히 커지죠. 그리고 노동자들이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에 목숨 거는 이유는 사실 연공제 때문이거든요. 한국의 임금 구조는 대부분 성과 기반이 아니고 연공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짬이 얼마나 더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숙련도랑 상관없이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 구조가 어떻게 짜여 있나요? 대부분 기본급은 엄청나게 낮게 짜여져 있고 그 기본급에 연동하는 수당들이 계속 붙으면서 임금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급이 낮다는 문제, 이것 때문에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노동자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로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고쳐야 되는 것은 임금 결정의 구조인데, 임금 결정의 구조를 고치지 않고 계속 낮은 기본급을 유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즉 연공제, 그리고 무조건적이고 당위적인 그 임금 상승의 논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논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리하자면 이 노동자위원들의 임금 인상 논리에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임금을 해야 하는 이유를 기업 경영 외에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영을 잘해서 성과가 높았으니까 그 이익을 임금에 반영해 달라고 하면 이 굉장히 합리적인 협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나눠줄 건지만 그 비율을 정하면 되거든요. 근데 물가 상승이나 생계비 인상이나 생산성과 무관한 인상 등을 임금 상승의 근거로 내세우게 되면 경영자가 저항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임금을 올려준다고 해서 우리 회사의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나는 경영을 잘해가지고 우리 회사 소비자 가격을 잘 지켰는데 다른 회사 물가가 올라갔다고 나보고 돈을 더 달라고 하고, 이러면은 경영자가 어떻게 흔쾌히 돈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근거를 왜 자꾸 외부에서 끌어오면 이 갈등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마도 자꾸 노동자위원 측에서 회사의 외부적인 요인을 근거로 이제 임금 인상 요구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정부가 진작에 책임졌어야 할 일이 책임이 기업에 전가된 그 형색을 띠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최저임금이 깎이거나 없으면은 이제 본인들의 임금이 또 깎일 것을 걱정하는 노동자들의 의료도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나올 것이고요. 시장 경제가 이론적으로 작동한다는 가정하에 이런 우려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은. 이게 네. 이론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디까지나 이론이지만 어떤 회사에서 임금을 내리게 되면은 이제 그 근로자는 당연히 더 나은 근로 조건을 제시하는 B 회사로 이직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은 기존에 이 노동자가 일하던 A 회사에서는 노동자를 뺏기게 되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임금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 원리의 그 이론의 한 가지 전제는 바로 회사끼리 서로 임금 담합을 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 담합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공정거래법 강화를 할 수도 있겠고,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그런 제도를 통해서 기업이 이 서로 당합해서 노동자 임금을 최대한 깎는 것을 이 실질적으로 막아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가입률이 2023년 기준으로 14.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노동조합의 어떤 자율적인 협상 능력을 기대하기보다는 법적인 보호제도에 조금 더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적 한계가 있고요.